2025년 8월 24일 국회 전광판에 183대 3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두 번의 거부권을 넘고 세 번째 표결 끝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환호가 터졌지만 법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동안 유예가 이어지고 지금 그 시한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죠. 노동자들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고 있고 기업들은 위험을 경고하며 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시민들은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돈이 거대한 소송을 막지는 못했지만 함께하겠다는 뜻은 세상에 뚜렷한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봉투의 이름은 법이 되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단순하지 않습니다. 멈춘 게 손해배상 소송일 뿐일지 아니면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오래된 방식까지 흔들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불법 파업을 막으려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설명이었지만 법정에서 벌어진 일은 달랐습니다. 노동자들이 마주한 건 합리적인 장치가 아니라 수십억 원대의 거대한 청구서였으며 파업은 불법으로 낙인 찍혔고 노동자 개인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올려졌죠. 집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끝내 삶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송은 질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소리를 막기 위한 무기였고 법이 지켜준 건 사회의 안전망이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노란봉투법이라 부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송은 권리보호였을까요? 아니면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였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정식 이름은 길고 복잡합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국회에서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라 불렀지만 사람들은 더 짧고 기억하기 쉬운 노란봉투법이라 불렀습니다. 이 말은 2014년 쌍용 자동차 사태에서 비롯됐고 그 뒤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흔들리자 쌍용차도 직격탄을 맞았는데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 자동차는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고 회사를 살리기보다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기로 했죠. 결국 쌍용 자동차는 법정관리 위기에 몰렸고 2009년 4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2646명, 전체 인원의 37%를 정리해고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평택공장을 점거한 채 77일간 파업을 이어갔지만 투쟁은 무너졌고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빚더미였습니다. 법원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설비 손상을 회사의 손해로 진압 과정에서 파손된 장비와 헬기 운용 비용을 경찰의 손해로 인정했고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렸습니다. 판결액은 약 30억 원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 이자가 붙어 금액은 더 늘어났고 일부 시민단체는 최대 90억 원대까지 불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쌍용차가 처음 제기한 손배 청구액은 약 47억 원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숫자를 나눠 한 사람당 4만 7천 원씩 모으면 막아낼 수 있다며 노란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은 거대한 빚을 대신 갚을 수는 없었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충분했고 작은 돈이 모여 거대한 손배소에 맞선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었는데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반대를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거제 옥포조선소 도크를 점거했고 일부 노동자는 폭 1m 철 구조물 안에 몸을 구겨 넣은 채 농성을 이어가며 그야말로 생존을 건 저항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 12척의 납기가 밀리면서 손실이 8천억 원을 넘었다는 분석까지 나왔고 회사와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산업 전반에 충격이 번지자 정부는 사태를 국가 경제 위협이라고 규정했고 파업이 끝나자 회사는 곧바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회사는 파업을 주도한 하청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역대 노동 관련 손배소 가운데서도 최대 규모였는데 문제는 대상이 된 노동자들이 대기업 정규직처럼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한 달 250에서 300만 원 수준을 받는 용접공, 도장공 같은 하청 노동자들이었고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생활임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에게 470억은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라 사실상 평생 감옥살이나 다름없는 빚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은 파업의 목적이 공익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불법 점거와 업무 방해는 문제가 된다며 일부 간부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노조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이라며 반발했고, 이런 모습은 시민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쌍용차와 대우조선 해양 사건을 통해 확인된 건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거대한 소송 앞에서 무너지는 노동자의 삶이 곧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커졌고, 결국 국회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나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기억하시듯 당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와 쟁의 범위 확장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노동계는 분노했고 기업은 안도했지만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세 번째 표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마침내 국회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관련법이 표결을 통과하자 국회 본회의장에는 조합원과 의원들이 포옹하며 환호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법 통과가 아니라 오랜 싸움의 결과가 현실로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현장이 곧바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의 벽을 넘어선 순간 바뀐 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향해 당신도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원청이 임금과 근로조건을 사실상 정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책임을 피했고, 그 틈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늘 법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원청이 하청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제는 책임을 지고 노동자들과 마주 앉아야 하고, 법은 처음으로 그 자리를 열어줬습니다. 파업의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 법은 파업 사유를 아주 좁게 인정해서 월급이나 근무 시간 같은 직접적인 조건 얘기일 때만 합법으로 받고, 회사가 구조조정이나 외주화를 강제로 밀어붙이면 노동자들이 반대해도 곧바로 불법 파업으로 취급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경영상 이유라는 말로 모든 걸 정리해버리던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수백억 원대 손배소송을 던지면 노동자 개인은 그 순간 싸움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빚더미를 피하려면 침묵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고의적인 폭력이나 파괴가 없는 이상 그런 소송은 쉽지 않고, 손배폭탄이라는 말 자체가 법의 힘으로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노동계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야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겼다는 반응이 퍼졌고, 하청과 비정규직은 원청을 상대로 직접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만큼 실제 교섭 요구와 법률 지원 창구를 준비하며 현장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기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실질적 지배에 해당하는지, 어디까지가 합법적 쟁의인지 최종선은 결국 법원이 정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준비 없는 충돌은 되레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계심도 함께 깔려 있습니다. 기업 쪽은 결이 다릅니다. 원청 책임이 넓어지면 다단계 하청 전반의 분쟁이 한꺼번에 원청으로 몰릴 수 있고, 경영상 결정까지 쟁점이 되면 구조조정, 외주화, 사업 재편이 상시 협상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달, 협력사 계약서의 책임, 면책 조항을 손보고 원청 협력사 공동협의 절차와 기록 의무를 강화하며 노무, 법무, 현장 라인을 묶는 내부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건 단발성 비용보다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어느 결정이 분쟁으로 비화할지, 어느 범위까지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정치권은 후속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시행령과 행정해석, 가이드라인이 촘촘해야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 지배 결정의 판단 기준, 경영상 결정으로 보는 범위, 손해배상 제한의 요건 같은 핵심 쟁점을 어디까지 구체화할지에 따라 법의 성격이 부드러운 조정장치가 될지, 날선 분쟁 촉발기가 될지가 갈립니다. 경영계의 보완입법 요구와 노동계의 후퇴 반대가 맞붙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직장인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정규직은 파업에 대한 법적 공포가 줄었다는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투자와 채용이 움츠러들면 결국 그 고통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거라는 불안을 함께 품고 있고, 비정규직과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이 법은 훨씬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동법 몇몇의 조항이 고쳐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피해온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노동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고 기업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70년대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이 분신하며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라고 외쳤을 때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전국의 공장이 멈춰 섰을 때도 핵심은 같았습니다. 권한을 가진 쪽은 책임을 회피했고 약한 쪽이 모든 비용을 떠안았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뒤에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비정규직, 하청, 플랫폼 노동이 늘어났고 위험한 일과 낮은 임금은 여전히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불균형을 건드린 첫 시도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은 이미 공급망 책임법을 통해 원청의 책임을 넓게 인정했고, 독일은 2023년부터 대기업이 하청 노동자와 해외 협력사의 인권, 노동 조건까지 점검하고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일본 역시 판례를 통해 원청의 지배력이 드러날 경우 사용자 책임을 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미국도 공동 사용자 기준을 두고 수차례 논쟁을 반복 중입니다. 결국 흐름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한국의 선택은 뒤늦은 합류일 뿐 세계적으로 이미 굳어지고 있는 규범에 가까운 겁니다. 이제 싸움은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업은 새 제도에 맞춰 대응 전략을 짤 겁니다. 어떤 곳은 계약을 쪼개고 지시를 요청으로 바꾸며 책임을 피하려 할 것이고, 다른 곳은 위험 공정을 내재화하거나 협력사와 공동 기준을 세워 분쟁을 줄이려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자가 비용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후자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겁니다. 시장은 결국 예측 가능성에 프리미엄을 줍니다. 노동자들에게도 숙제가 남습니다. 법은 싸울 권리를 넓혔지만 이길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지지를 잃지 않을 명분, 법원이 납득할 증거, 긴 싸움 속에서 지치지 않을 최소 유지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반대가 아니라 얼마를 줄이면 버틸 수 있는지, 몇 년에 걸쳐 전환할 수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들고 나와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결국 판을 가르는 건 구호가 아니라 데이터와 대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그래서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앞으로 판례와 해석이 경계를 정할 것이고, 기업의 전략과 노동의 대응이 그 경계를 시험할 겁니다. 결국 한국 사회가 마주한 선택은 단순합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을 묻는 쪽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회색지대에 숨어들 것인가. 법은 신호탄일 뿐 답은 우리 사회의 행동이 결정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해석과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 그 의미는 온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는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고, 기업은 혼란과 긴장 속에서 대응책을 짜고 있으며, 정치권은 여전히 갈라져 있고,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말로 한국 사회의 낡은 질서를 흔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과 혼란만 불러올까요? 역사는 늘 그렇게 물음을 남깁니다. 10년 전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넣은 47,000원은 거대한 빚을 막지는 못했지만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뜻을 보여줬습니다. 그 작은 봉투가 오늘은 법이 되었지만, 그것이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